예, 최정 교수입니다. 플랫폼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책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보시다시피 약간 이렇게 누들너들 해질 정도로 몇 번을 봤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사실은 조금 더 새롭고 그때 몰랐던 것을 다시 읽을 때마다 알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세 사람이 지었습니다. 마샬 바렌스타인과 샹드츠 폴 초더리, 그 다음에 제프리 파커라고 하는 세 분이 지었는데, 두 분은 이제 동창생이고 대학 교수고, 여기에 샹드츠 폴 초더리라고 하는 사람은 띵클랩의 창립자입니다. 현장에서 100개 이상의 기업들을 고속 성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연구를 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저는 이제 재밌는 것들이 추천사가 있습니다. 정재승 카이스트 내공학 교수께서 책을 읽어보시고 추천사를 했죠. 세계 경제를 어떻게 독식 사회로 이끄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플랫폼은 위너즈 테이크즈 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독식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플랫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패자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 책을 읽지 않고 추천사를 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2의 기계 공동 저자인 에릭 브리셔노프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권하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책을 읽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의 고속 성장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이 책을 추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책에 12챕터가 있습니다. 이 12챕터에 첫 번째 챕터는 이미 플랫폼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상상을 초월하는 플랫폼의 현상, 파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의 파워, 왜 플랫폼이 강력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플랫폼의 기본적인 양면 네트워크, 양쪽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플랫폼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주로 하고 있죠.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가? 플랫폼의 본질에 충성하라. 본질에 충실하라. 본질에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본질이 뭘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플랫폼은 경제적으로 주변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A가 성공했다고 해서 B가 성공한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너무 변화가 무쌍하고 너무 다양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이 도대체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레퍼런스를 삼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넌 뭘 하려고 하는 건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서 만든 것이 플랫폼의 본질에 충실하라, 본질에 집중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플랫폼을 이렇게 디자인하세요 라고 하는 첫 번째가 플랫폼의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그 다음에 플랫폼의 성패의 관건은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그런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죠. 생산자끼리의 상호작용, 야, 우리들끼리 가격을 낮춰, 우리들끼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 서로 경쟁을 하거나 서로 협력을 하는 이런 상호작용입니다. 소비자들끼리 우리가 단체 구매를 합시다. 아니면 우리가 질 나쁜 그런 생산자들을 응징합시다. 그 다음에 좋아요, 라이크를 누릅시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자기네들끼리의 상호작용. 그리고 생산자와 공급자끼리의 상호작용. 생산자와 공급자, 공급자와 생산자. 이게 완전히 양면 사이드죠. 이러한 상호작용이 자유롭게 일어날수록 경직되지 않은 디자인을 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성공한 플랫폼 기업들은 이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위터가 자기네들의 SDK 또는 API를 이용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든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보면 서로 고객들끼리 좋아요를 누르면서 서로 공유하는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들. 이러한 것도 전부 이 플랫폼의 성패의 관건인 핵심 상호작용의 디자인에 있습니다. 제가 플랫폼 용어 중에 또는 플랫폼의 원칙 중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저 자신도
이 플랫폼 공부를 하면서 제일 가치 있게 느낀 게 뭐냐면 세 가지 용어입니다. 끌어오십시오, 촉진하십시오, 그 다음에 매칭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플랫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고객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야 되죠. 고객, 자, 끌어오세요, 촉진하세요, 매칭시키는 플랫폼, 촉진, 끌어온 고객들을 끌어왔다고 해서 그들이 무엇인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죠. 그들 내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끌어와야 되고, 그리고 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필터나 그 안에 설계를 융통성 있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죠. 매칭시켜야 됩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끌어오고 촉진하고 매칭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창출되도록 끌어오고 촉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끝끼리 연결하세요. 단대단, 엔드 투 엔드. 이런 디자인 법칙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엔드 투 엔드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엔드 투 엔드, 모든 중요한 요소들은 끝단에 두십시오. 중간에 두시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나중에 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수하기도 어렵게 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서비스들은 말단에 두십시오. 이건 네트워크 법칙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엔드 투 엔드.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듈러티, 모듈화 시키십시오. 왜? 떼어나고 붙이기 굉장히 쉬워야 되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덕지덕지 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끝에 두고 그 다음에 모듈화 시키고, 안 되면 리아키텍처링, 재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시스템 때문에 부담이 되고 속도가 느려지고 하게 되면 경쟁자에게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티 디자인이 한때는 최선일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고객들이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디자인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4장에서는 플랫폼은 어떻게 전통산업을 이겼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플랫폼이 어떻게 전통산업을 이겼을까요? 전통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인력이 있죠. 막대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고객이죠. 그리고 서드 파티들도 있었죠. 우리가 보통 그때 당시에 이제 하청업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하청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재원도 많고, 그 다음에 인력도 있고, 기본 고객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겼을까라고 하는 것이 4장의 이야기입니다. 플랫폼은 몰고 온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런 전통산업을 파이프라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되고 싶으면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자산과 생성 가치를 분리하세요. 재산, 가지고 있는 것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중계를 하십시오. 온라인 시절에 직거래 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거래하죠. 중개상이 없어져서 가격이 싸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중개상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플랫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상이 없죠.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바로 내려봅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중개자가 있죠. 플랫포머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가 무슨 차 맞이하는 강력한 플랫포머가 있죠. 그러나 플랫폼의 기본적인 철학은 생산자, 소비자, 플랫포머가 모두가 이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중개상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간섭이 가능했죠. 지금은 유튜브는 내용이 콘텐츠에 관여하지 않는다. 필터를 제공할 뿐이다. 질 나쁜 콘텐츠,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콘텐츠, 자기네들의 원칙이 세운 거에 있는 콘텐츠들을 걸러내는 정도지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플랫포머, 강력한 중개자가 있긴 하지만 사실 과거와는 조금 더 다른 형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재중개, 그런 것들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플랫폼이 되고 싶으면 각자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것들을 모으세요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에는 이런 성공적인 플랫폼은 런칭하는데 8가지가 있습니다.
여덟 가지는 구체적으로 뭐 인텔의 토끼 따라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입소문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덟 가지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입소문이 중요합니다. 과거보다 푸시 서비스, 어떻게 보면은 매스미디어를 이용해서 고객에게 눈앞에까지 보여주는, 인식까지 하게 시키는 푸시 서비스보다 고객들의 맞춤형 풀 서비스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8가지 단계 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가지 단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보다 불리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페이스북은 그 전에 경쟁자가 없었습니까? 트위터는 없었나요? 트위치는 없었나요? 아니면은 카카오는 없었습니까? 그 앞에 대단히 많은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후발주자로서의 디메리트를 극복하고 성공을 했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야기죠. 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없는 비즈니스가 없죠. 그래서 내가 후발주자라고 하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생산자를 먼저 키워야 될 것인가 소비자를 먼저 키워야 될 것인가. 내가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생산자에게 주는 것이 좋은가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 좋은가. 왜? 우리는 플랫폼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버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드라이버가 있고 고객이 있죠. 고객에게 할인 티켓을 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드라이버에게 가입에 대한 페이버를 주는 게 좋은가? 어디가 좋죠? 두 그룹이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아무데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드라이버가 너무 많아진다? 그런데 고객이 없어요. 그럼 드라이버들이 실망하고 떠나겠죠. 아니면 고객이 많은데 드라이버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가 상당히 균형적으로 완충을 돼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1억 원을 어디에다 쏟을 것인가? 플랫폼 할인을 해줄 것인가? 무료 쿠폰을 나눠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 땐 대단히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아무것도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어딘가 시장을 만들려고 하면 그 시장이 만들어질 부분에 공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6장에서는 이제 수익 창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플랫폼이 무료도 많고 할인도 많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우리 플랫폼 장에서 뛰어놀긴 하지만 도대체 기업은 어디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걸까요? 수수료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광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B2B를 해서 거래를 해가지고 무엇인가 거래를 성사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카카오톡이 여러분들이 문자를 하나 보낼 때마다 0.0001원씩이라도 받았다라고 하면 과연 카카오톡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무료로 1000만인 고객이 있는데 계속 무료로 놔두면 우리 회사는 망합니다. 어디서 수익을 내야 될까요? 그래서 프리미엄 모델도 나오고 광고 모델도 나오고 아니면 일부 수익을 전환하는 유료 모델도 나오고 가입형도 나오고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것에 대한 보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문자 수가 창출로 이루어져 돈을 버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수익 창출, 돈은 되는 것이 아니다. 별개의 문제다. 수익에 눈이 멀어서 돈을 만들려고 애쓰게 되면 망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필드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속이 타죠. 정말 애가 탑니다. 내가 가입자가 1억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메인에서부터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속이 타죠. 자, 7번째는 개방성입니다. 여러분들 구글의 개방성과 애플의 폐쇄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플은 정말 폐쇄를 해서 성공을 했나요? 아니죠. 앱이라고 하는 서드파티에 개방을 했죠. SDK를 풀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폐쇄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글은 뭐든지 다 풀었죠. 검색도 풀었습니다. 무료로 사용을 하게 했죠. 그리고 앱스토어도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풀었습니다.
아주 일정 부분 조건만 갖추면 다 했습니다. 그러면 구글은 완전히 개방을 한 거고 애플은 완전히 폐쇄를 한 건가요? 아니죠. 개방과 폐쇄 사이는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글은 일정 부분 규칙을 만들어서 약간의 폐쇄성을 도입했고, 그 다음에 애플은 완전히 폐쇄가 아니라 SDK를 풀어서 서드 파티를 했고, 개방해야 돼. 아니면 이거는 폐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 선택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개방과 폐쇄 사이에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어야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8장에서는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버넌스 너무 중요하죠. 왜? 우리가 구글에서 일정 원칙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는 포르노만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사행성만 있을 겁니다. 거기는 폭력성만 있을 겁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죠. 자, 이미 이렇게 제가 단언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그렇게 해서 망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구글은 기본적인 원칙을 뒀습니다. 자기네들의 거버넌스 원칙을 따라야 돼. 규율과 통제를 했습니다. 왜 이런 거버넌스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플랫폼이 건전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건전한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거기서 상호작용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거버넌스 특히 굉장히 중요하다. 플랫폼에 있어서는 원칙, 규범, 도구, 이런 아키텍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9장에서는 이제 경영지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수익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파이프라인의 경영지표는 생산 어떻습니까? 공급의 경제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면 원가가 절약이 되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로 전달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통기업을 파이프라인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영지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지표는 이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스타트업의 단계, 그 다음에 성장 단계, 성숙 단계 이렇게 지표가 서로 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영의 어떤 이런 전략, 플랫폼을 만드는 경영 전략에 있어서는 지금 6가지 예를 들었는데 알리바바와 애플과 같은 멀티호밍을 방지하는, 누군가가 경쟁을 방지하게 시키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삽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가두리, 그 다음에 아마존과 링크드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에 인수합병의 깊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 리얼 오디오의 흡수, 여섯 번째는 에어비앤비의 사용자 편의성 강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경쟁의 성격을 바꿔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10장에서 하게 됩니다. 11장에 8장의 거버넌스와 마찬가지로 11장의 규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정말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것만 찾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두리 안에 갇히게 되죠.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만 추천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주식을 보든 아니면 골프만 보게 되게 되면 그것만 계속 추천하게 됩니다. 축구의 세계가 있는 것도 모르게 되고, 그 다음에 배구의 세계가 있는 것도, 농구의 세계가 있는 것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멜로 영화만 좋아하게 되면 여기에는 그 어드벤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물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서사 이런 것들도 있어요.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 걸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됩니까? 라고 합니다. 아마존에서는 물건이 싸죠.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서로 생산자들이 여기 경쟁을 일으켜서 원가보다 조금 더 높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이분들이 원가 이하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생산자는 망합니다. 소비자는 좋게 되겠죠. 그런데 생산자가 망하면 결국 소비자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규제 정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접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공정 가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거, 혹시 이들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자, 12장에서는 플랫폼 혁명의 미래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교육, 의료, 에너지, 금융, 물류와 소송, 노동 전문, 이런 사물 인터넷, 이런 플랫폼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예를 들지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플랫폼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총론적인 이야기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은 과거에 굉장히 강력했죠. 그 다음에 중앙 집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마이티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규제하고 자신들이 룰을 만들고 거버넌스를 가졌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계속될까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러한 플랫폼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최근에 스타트업들이 대기업보다도 더 각광을 받는 걸까요? 왜 과거의 서버보다 클라우드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과거에 무엇인가 중앙화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이나 중앙화되어 있는 화폐들보다 사실은 분산화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더 올마이티하다고 얘기할까요?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로 돼 있었지만 이제는 분산이 돼서 블록체인화돼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왜 지금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요? 이제는 중앙 집중형이고 강력하고 그 다음에 올마이티한 것보다 사실은 서로 떨어져서 작은 알갱이, 작은 것들이 힘을 발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신사보다 아니면 대기업 단말사보다 단말을 제조하는 그런 강력한 회사들보다 거기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작은 기업들이 지금은 성장해서 이렇게 돼 있죠. 또 변하고 있습니다. 더 작은 기업들이 어떻게 됩니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을 하게 되면 밖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큰 플랫폼화 되는 거죠. 안에서는 서로 작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그 다음에 분산화된 정신이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는 중앙 집중형보다는 분산화되어 있는 이런 연결의 시스템이 미래 플랫폼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에 플랫폼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